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2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정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 한숨을 돌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국회로 가서 정치권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어제 선고 직후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무죄 선고 직후 눈물까지 흘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덜어 있었죠. 민주당은 겉으론 당연한 결과를 받았을 뿐이란 반응이지만 속으론 상당히 고무된 모습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무죄를 확신했다면서도 월드컵 때 결승골 넣은 것만큼이나 방문한 분들이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판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일제히 사법부를 옹호했는데요. 남은 재판도 많다 보니 사법부를 자극해선 안 된다, 이런 기류도 읽힙니다. 정성호 의원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선법 판결도 있지만 불만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는 더욱 고삐를 쥐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이라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화력을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수정안까지 내면서 세 번째 특검법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제2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 재표결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 이후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권 인사들의 동요를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여야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제 선고 전으로 모습이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의 모습 먼저 보시고 진단과 전망까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지요. 두 번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신은 부정받는다는 주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도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는 좋겠습니다. 네,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 자, 윤지원 기자, 어제 선고가 좀 예상 밖이다라는 법조인이 좀 많던데 위증은 했지만 교사는 없었다. 이 정도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사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핵심 증거가 된 건 지난 2018년 12월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나눴던 이 30분 정도의 통화 녹취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통화 녹취에 대해서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김진성 씨에게 보낸 것도 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좀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면 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 씨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알고 있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김 씨가 위증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고 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네.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좀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계라고 의원들 굉장히 좀 환호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의외다. 뭐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의외의 결과라고 해서 좀 많이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의외의 결과라기보다는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러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사실 당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그 무죄의 법리들을 재판부가 현명하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또 무죄 선고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의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그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위증인 정범은 유죄인데 교사범이 무죄일 수 있느냐 그 이렇게 부분을 이야기를 많은 하지만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증 교사, 즉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이중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를 한다라는 고의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만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실제로 그 증언을 하게 될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 위증자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한 행위들 자체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였다라고 한다면 교사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 직후 나와서 좀 전에 영상 나왔습니다만 넓은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너무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 민생에 더 주력하면서 여야 정치가 화합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품은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듣는 그런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올가매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판결을 저도 조금만 붙이면 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 판결문 요지 속에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나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이 1456번 총 6가지의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1456번은 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증언 요청으로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로 받아들여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적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해놓고 지금 장현주 변호사가 잘 설명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 통화에서 김진성 씨가 실제로 증언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위증교사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이 그냥 통화했는데 위증을 했다? 그럼 위증이란 건 굉장히 중한 죄인데 김진성 씨가 어떤 요청도 없고 압박도 없고 아무런 교사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변론 요지서도 통상적인 방어권이다. 저는 변론 요지서가 무엇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할 것이다라는 요지서예요. 그런데 증인이 그것을 미리 봤다. 근데 미리 보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다.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떤 피의자들이 증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근데 내 기억은 이래. 네. 라고 수십 차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 주고 진술서 저 재판부에 보내지 말고 나한테 먼저 줘 해서 수정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위증교사죄는 저는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많은 지금까지 판례와 판시에서 변론 요지서, 진술서 수정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지금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전 위증교사가 앞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위증교사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용 실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많이 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속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의외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장현주 부위원장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상식 밖의 판단이다. 이동 실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2심 때는 그럼 다르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 민주당에서는 2심 때도 비슷한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항소심에서도 뭐 특별하게 바뀔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사의 고의도 없고 정범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법리가 더 다시 한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종훈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부분처럼 뭐 일각에서는 교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의를 부정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건 법리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범의라고 해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법리상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판결문 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오류가 있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한다고 하니까 또 항소심에 가면 당연히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다퉈질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이재명 대표 측의 또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이번 무죄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무죄로 인해서 묻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묻혀버리거나 혹은 뭐 다시 드러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대로 또 633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고법, 3개월 이내에 또 대법까지 그 판결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뭐 제가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또 원심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항소심에서 이것을 만약에 뒤집게 되면 이 뒤집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네. 만약에 1심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봤을 때 큰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견지 내에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소심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럼 대법까지 가면 대법은 또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그 결과를 냈으므로 또 대법도 굉장히 이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1심에서 무죄가 됐다라고 환호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 배경에는 이게 이렇게 됐으므로 대법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더 사실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5개의 재판 중에서 이게 2개의 재판 1심이 나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심 재판들이 좀 남겨져 있어서 쟁점될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제 한 개의 재판 무죄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음 대선 전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가장 큰데 이건 지난해 3월 이미 시작을 해서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심리가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위증교사 재판이 될 텐데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2심에서 이 고의성,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이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재판인데요. 1심 결과대로 만약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는 무죄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1심 결과 유죄 나온 부분, 이 부분에 일단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피선거법 박탈을 좀 면하려면요. 당 차원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1심에서의 형과 마찬가지의 형들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400억이 넘는 선거 보존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당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왔던 부분, 특히 양형이 무거운 부분도 당연히 다투겠지만 원천적으로 이것 자체가 유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관련해서 뭐 사진 조작 부분이 발언의 해석 여부라든지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협박에 대한 그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항소심에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보고 아마 항소심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더 추가로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하는 동안 그 과정에서도 총선도 치루었고 또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을 이미 감수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다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재판을 대응한다든지 항소심을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야당이 유능한 야당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메시지들을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큰 위기, 사실 어제 재판에서 선고가 굉장히 큰 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 밖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큰 위기를 넘긴 민주당이 일단은 본격적인 이제 반격에 나설 거다, 이런 추측들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윤지원 기자, 당장 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희 방송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도 이 잠시 후에 이 요구안을 재가를 하게 되면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민주당은 11시 반에 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현재 재표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단일 대우를 흔들고 또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야권 단체와 연계해서 장외 집회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이용 실장님, 특검법 재표결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거 사실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표결 들어갔을 때 여권 이탈표 나올 수 있을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104표가 이제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네 표가 가결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명만 더 민주당 쪽으로 함께 찬성을 한다면 이게 200명이 돼서 제2요구권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안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 중에 다 좁혔다고는 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을 하게 되면 당의 모든 어떤 자료들이 다 특검한테 넘겨지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상대 당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이번에도 임명하는 거거든요. 제3자 특검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비토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비토를 할 수 있다는 건 임명을 거의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자의적으로 상대 당의 모든 자료들 당원 명부부터 공천 어떻게 지금까지 공천 어떻게 해왔나 이것은 사실상 상도이상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대 당이 지명한 사람이 그 당에 상대하는 당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도 국민의힘에서 이 안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된 이 선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선거법에 너무 안주하거나 뭐 거기에 반사의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또 낳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까지 그야말로 특검법의 의미대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탈표가 8명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뭐 어제 점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국민의힘 의원 40명 정도가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날 여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하루 종일 거의 싸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와 위원이 설전까지 벌였는데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보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나중에 비공개로 설명을 주시해 주십시오. 네,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비공개로 전환돼서는 뭐 양측이 좀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자, 윤재원 기자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에 뭐 팔동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팔동훈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친한계 측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8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비꼬아서 팔동훈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관련 자료를 보는데 왜 우리는 볼 수 없는지 또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사택을 쓰면 고발당하니까 내 것도 같이 고발하자고 김민전 의원이 얘기했고 한 대표 여기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얘기하라. 언쟁이 굉장히 오간 건데 네.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기사를 봤다고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기사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기사가 없는데 기사를 없어요. 봤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서 들은 이야기를 아마 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실 실수를 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느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기사를 되는데. 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누구한테 들은 그렇죠. 내용 뭐 듣지 않았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 꾸며서 얘기했는데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당원 게시판이든 어떤 게시판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방을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삭제하고 또 비방글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노사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사모 게시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거기서 노사모 회원들이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이라도 비판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게시판은 그걸 놔뒀습니다. 왜? 건전한 어떤 논쟁할 수 있다. 예.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궤를 벗어난 그런 비방글이다. 그러면 고발하면 되고.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를 비난하는 기재로 쓰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있어서 안 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떤 민주당을 보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흩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민전 의원 발언 두고서 친한계 쪽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갈등 상황을 외부로 표출시킨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예. 발언하실 수야 있죠. 그리고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으로 할 사안인지. 예. 그런 기사가 있더라도 예.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뭐 법률 자문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의원에게 확인했더라면 예. 그런 것은 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금방 확인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요? 고발된 게 아니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기사가 일부 났던 것 같은데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어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상대당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 한 대표는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친한계 쪽에서는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뭐 예를 들어 3차 김옥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끌어내리려고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친한계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뭐 당대표가 있는데 면전에서 저런 갈등 상황이 표출된다는 것, 사실 여야를 떠나서요, 정당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어렵고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든 이런 시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참 한가하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집안 싸움 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야당의 악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기대한다든지 또는 집안 싸움에 매몰돼서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무책임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재표결이 만약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4표 넘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췄다. 대표결 시기를. 뭐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거는 네. 아니니까요. 두루두루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면에 나오시는 거 보는 것처럼 당천에서 이번 주에 뭐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내 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 자, 지금부터는 연애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자, 많은 분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시는 이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 얘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홍종성 기자님, 정우성 씨 관련 수석 보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이 등남했다는 이 정우성 씨한테 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또 뭐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결혼을 전제로라는 표현은 조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단독 보도한 매체도 예. 정우성의 51세라는 나이에 비춰볼 때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다면 결혼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가벼운 만남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전제로 하는 건 부분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은 아니라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측근의 전언인데, 예. 제가 취재한 바로도 10년 넘게 지금 만나고 있고요. 비연예인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여성분이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이 여자친구 분에게 분명하게 제대로 사죄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사실에 실망하신 대중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고 사과해야 되는 마음인 것은 맞는데, 이제
어떤 이 보도에도 나오지만 결혼을 왜 아이 낳았는데 다른 책임은 다 지지만 어떤 결혼 공동 양육은 못한다고 했느냐 이 부분의 배경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예. 이런 해석도 그 단독 보도에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비연예인 여자친구분이 40대고 10년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등남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정우성 씨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열애설입니다만 여러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그 열애설이 났던 배우 신현빈 씨만 해도 함께 이제 드라마를 촬영을 했죠. 근데 그거는 양측 다 부인을 했었고 저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열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있던 거였다. 네, 그 열애설이 났던 것이 두 사람이 같은 점퍼를 입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작진, 드라마에 참여한 모든 제작진이 함께 입었던 점퍼였고 네. 또 모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커플템이다 했는데 다 같이 함께 썼던 거였고 이제 뭐 청담동 와인바에서 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다 했는데 그 주변에 다 여러 스태프들이 다 함께 회식 차원에서 갔던 거였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정우성 씨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멜로의 주인공 이미지가 강하고 이제 문 여성들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어떤 뭐 여성이 옆에 있었다 하면 열애설이 계속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이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이 부분은 수면 위로 돌아온 게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그 비연예인 여자친구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온라인에 이제 사진이 유출됐거든요. 그 부분은 뭐 본인으로 확인이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 보도 나온 것에는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예. 했는데 제가 일단 뭐 어제 또 오늘 아침까지 취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여성분을 10년 넘게 사귄 여성분을 봤다는 그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같은 사람인데 이제 사실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도 지금 적시돼 있지 않거든요. 이게 부감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어려 보여서 이거 40대 여자친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동일인이다. 네. 취재한 바로는 동일이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 이제 사실 확인이 않은 뭐 사진들이 좀 많이 유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맞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진과 영상, 특히 이제 그 여성분이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서 유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인 정우성 씨나 또 비연예인인 연인이 뿌렸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유포됐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진과 영상만 유포된 것이 아니라요. 그 비연예인,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의 혼인관계랄지 과거에 대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적시가 되면서 유출되면서 이 비연예인, 이 여성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나 영상 또 이런 글 내용을 또 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퍼다 나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정우성 씨가 이번 혼외자 논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정우성 씨 하면 이제 난민 관련한 운동을 했고 홍보대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다라고 많은 대중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2014년도 때부터 유엔 난민기구의 이 명예사절단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9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러한 난민 관련된 유엔기구의 활동을 펼쳐오다가 지난 7월에 갑자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에서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난민 관련 홍보를 단순히 그냥 사진 한 컷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예능에 나와서 난민들의 사회적 지위랄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임을 놓고 이 문가비 씨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도가 되거나 후폭풍이 있을 때 본인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미리 사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치적인 또 이제 메시지를 던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기구까지도 또 함께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내 이미지가 너무 그 난민 쪽에 고착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사임한 것이지 이게 어떤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선을 분명히 그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울의 봄이 영화 개봉하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광고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는데 광고가 0건이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CF를 사실상 이렇게 어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 당연히 CF 계약 많이 하고 예. 광고나 이런 거에서 얼굴을 비치는 것이 조금 더 통상적인데 네, 이제 와서 왜?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광고 체결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친근한 사이죠.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오징어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을 예. 때 각종 광고에서 얼굴을 비추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광고 체결되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 중에 본인의 사생활로 인해서 그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경우에 위약벌 규정이 계약정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우성 씨가 이 문가비 씨와의 보도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 이 광고주와의 그런 위약벌 규정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봐 그것을 걱정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행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정우성 씨의 했던 발언들, 행동들 재수안되고 있고 재조명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홍 기자님 우선 일단 2004년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연애관을 드러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사실 맞는 겁니까?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04년 인터뷰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때 20년 전의 인터뷰인데 예.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어떤 정우성의 사생활, 배우 이면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일부러 이 엘르라는 잡지에서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배우라면 절대 사실 응하지 않았을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짓궂게 물은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도 질문도 깜짝 놀랐고 네, 답변도 깜짝 그렇죠.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배우나 소속사였다면 이미 이런 인터뷰 어떤 의도를 전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것이고 예. 많은 소속사들이 잡지와의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응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정우성 씨는 그때도 지금도 인터뷰에 질문이 나오면 일단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보면 20년 전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뭐 30대 막 이제 30살 넘었을 때겠죠. 이제 그때 이제 내용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건데 뭐 이상형 어떠냐 그랬더니 20대 때는 10대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외모만 봤다.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외모라는 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구나. 예. 뭐 이런 것도 알게 됐다 이러면서 뭐 이제 질문이 굉장히 짓궂어서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것도 그냥 민망합니다만 짓궂습니다. 네, 이제 어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는 원나잇으로 간 적도 있느냐 이런 질문들까지 심하게 간 겁니다. 그 인터뷰 그랬더니 내용 맞는 거죠? 네네. 실제로 그랬더니 실린 게 맞는 본인이 거죠? 네 실렸었고 네.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한순간의 매력으로 그렇게 간 적도 있다.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고 이제 말미에 잡지 기자도 이거 굉장히 짓궂었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았냐 하니까 오히려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뭐 이런 얘기들도 더 편하게 올 날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는 굉장히 정우성 솔직해 이러고 봤던 인터뷰가 사실은 저는 지금 이게 다른 용도로 네.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광고 촬영이 한 건도 없었다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억측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것도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그리고 홍 기자님 계속 이어가자면 예전에 보면 어린 팬의 어떤 청혼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한 이 정우성 씨의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비난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뭐 인터뷰를 하는데 댓글도 올리고 팬하고 연결해서 뭐 영상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된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합정동에 산다는 중학생이 이제 정우성 씨 너무 팬이라면서 나랑 결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사실 그랬을 때 정우성 씨는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맞는 또래를 나중에 이제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아니 그러면 너가 잘 자라면 20살 넘으면 나랑 뭐 만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다시 문가비 씨와의 어떤 16살 차이 여기에 이제 빗대져서 이게 끌어왔다는 거에 여기도 저는 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때 나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이 물어본 거거든요. 미성년, 이 어린 학생에 대해서 어른들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전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문가비 씨는 이미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여성을 두고 16살 차이를 다시 말하면서 옛날에 나이 차이 나면 안 된다더니 나이 차이 극복 못한다더니 사실은 저는 이러한 이게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소수 언론의 이런 태도 또 일부 누리꾼들의 어떤 악플 이런 것은 과연 올바른가 윤리적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소속사 통해서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있는데 정우성 씨가 여기에 참석한다면 아마 입장을 내지 않을까 기자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근데 이 참석을 한다 만다 얘기가 많은데 홍 기자님은 지금 취재한 바로 따르면 정우성 씨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어젯밤까지는 뭐 어제 저녁 정도까지 나올 생각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본인이 참석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은 이게 영화제에 가서 영화가 중심이 되는데 한 해 동안 만들어지고 그걸 만든 사람들, 출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수 받고 영화에 대한 진지한 자리인데 본인이 참석하는 게 분명히 사생활, 정우성이 사생활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민폐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인데 이제 여하튼 저간의 배경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제 저녁만 해도 뭐 불가피하게 하여튼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비연예인인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는 좀 저도 참석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사정에 비추어서 참석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더라도 좀 더 영화에 집중되는 자리이기를 바라고요. 그게 다른 모든 영화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나면 사실 수상 나무주연상 후보인데 참 불참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 얘기 나온 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한 방송에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우성 씨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뭐 자신의 자녀 교육관 밝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정우성 씨가요, 자신이 이제 12년 전에 예능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좀 교감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후에 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들을 아들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또 동료처럼 남자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고 사랑을 많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문가비 씨가 낳을 이 아이에 대해서 아빠로서 정말 친구 같은 아빠, 본인이 얘기했던 사랑을 많이 베푸는 모습, 본인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들은 또다시 정우성 씨에 대해서 역시 정우성이다라고 또다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불우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듯이 또 본인의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을 많이 주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이후에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 문가비 씨 이제 정우성 씨 아들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아닌 아들로 얘기 나오는데 이 양육비, 상속비 이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요, 뭐 무한정 개인이 사적으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에서 내놓고 있는 이제 양육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이 최대로 논다고 하더라도 매달 지급해야 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정우성 씨가 내 아이고 또 내가 지금 능력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초과해서 내가 매달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성인
성인 될 때까지입니까, 아들이? 그렇습니다. 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 혼외자도 상속권이 모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우성 씨가 사후에 이 상속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때까지도 혼외자만 자식으로 한 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100%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 문가비 씨, 정우성 씨의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호적을 아빠 쪽으로 가느냐, 엄마 쪽으로 가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양육비, 상속비 달라진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양육비 청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혼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지금 인지를 해줬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세세하게 보도가 나오고 예. 있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이 아이의 성이 문 씨일까 정 씨일까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 씨로 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정우성 씨랑 이야기를 해서 성 부분에 대해 조율이 됐을 거고 문 씨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성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이 어떤 엄마의 성을 따르건 아빠의 성을 따르건 양육비 지급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종선 기자님, 이 정우성 씨 팬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를 언급하면서 뭐 성명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팬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이제 정우성 씨 팬들은 아무래도 정우성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일 그렇겠죠. 테고, 그래서 이제 한 갤러리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호날두를 언급한 것은 이제 갑자기 호날두도 사실 이제 모델 여성과 교제하는 중에 다른 여성에게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근데 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아임이 이제 확인이 되자 친부임을 인정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 경제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마치 그것과 똑같지 않느냐. 지금 이제 상황이 똑같은데 외국 팬들은 개방적 사고로 어떤 그런 호날두를 여전히 똑같이 지지하고 그의 어떤 주된 어떤 직업인 축구 선수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래주면 안 됩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대중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팬들의 마음, 이게 사실 대중 전체의 마음이 되기까지는 저는 시간도 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미풍양속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정우성 씨가 배우로서 그동안 어떠한 것들을 쌓아왔느냐, 또 앞으로도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또 어떤 이런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문화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결국은 팬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저는 이번 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혼외자가 국내에도 적잖이 좀 굉장히 많다, 이런 비율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81년부터요. 이제 인구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수 중에 이제 출생 외에 혼인 외에 출생자가 몇 명인지를 이제 재개되는데 예. 작년에요. 역대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1만 900여 명이 혼인 외에 출생자로 신고가 됐고요. 10,000명이 넘었다. 네, 이게 전체 이제 매해 태어나는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이 23만 명인데 그 중에 4.7%. 그러니까 아이가 2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의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 혼외자라는 거죠. 그만큼 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자를 이식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혼인과는 무관하게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런 부모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굉장히 궁금한 부분 하나라서 이거는 또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 장동건 주진모 씨 문자 내용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 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건 씨와 주진모 씨 사이에 이제 휴대폰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본인들이 원치 않게 이제 공개가 됐던 건데요. 예. 그 대화 중에 어떤 청담동 라운지 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해당 바를 뭐 이정재 씨랄지 정우성 씨가 좀 자주 이용한다라는 뉘앙스의 언급들이 있어서 이게 다시금 재소환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장동건, 주진모 씨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언급됐던 정우성 씨, 이정재 씨는 왜 논란이 안 됐냐?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우성 씨나 이정재 씨는 혼인을 하고 있지가 않죠. 지금 총각인 거고 당시 비난을 받았던 것은 주진모 씨든 장동건 씨든
본인이 이제 이미 부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혼 상태였기 때문에 정우성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의 화살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그 문자가 다시 소환돼서 그때 마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냐라는 식의 비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어디까지 이거를 짚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 자, 다음은요. 이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이죠. 이 전세적으로 유명한 잘 나가는 가수 싸이 씨 얘기인데, 홍 기자님, 이 싸이 씨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기부를 압류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이제 싸이 씨가 이태원에 빌라를 샀는데 그 빌라를 샀을 당시에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원래 불법 증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 외의 건으로 그 건물 외에 옆에 사무실도 하나 샀는데 그 두 건물 사이를 이제 말하자면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네.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용산구청은 이거 불법 된 건축이야, 이거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입니다. 요때 새로운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 이 과태료도 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문제는 과태료는 냈지만 구청에서 내렸던 조정 신청 명령, 말하자면은 그 불법 구조물을 원상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태료를 체납했네. 나중에 그러니까 체납분에 대해서 내기는 했지만 다시 그 잘못된 불법 증축물을 고치지 않았네. 이것과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당시에 또 새로운 집, 그것도 100억 원대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해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야, 변호사님, 그럼 싸이 씨는 뭐라고 합니까? 싸이 씨는요, 사실은 내가 이 집을 매수할 때는 나는 그 전 집주인으로부터 깨끗한 상태의 빌라인 줄 알고, 고급 빌라인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산 이후에 뭐 불법 증축을 했다든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게 전혀 없었고, 이전 주인이 그렇게 해놓은 걸 나는 모른 채 샀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게 싸이 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이제 얼마 전에 다 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무단으로 지금 건축법 위반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이 씨가 이 집을 이제 임대를 준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단으로 이렇게 증축 연결했던 부분과 관련된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대들과 서로 협조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세대주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건설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태료 체납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고지서 확인이 좀 늦어져서 과태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그래도 이 연예계 대표 인물인데 이런 일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소하게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온라인으로도 SNS 메신저로도 이런 세금이 부과되고 또 알림이 오고 체납도 독촉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 K-팝 한류의 시작점으로서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름이면 또 굉장히 흠뻑 쇼하면서 많은 돈을 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저작권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하나 잘못하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누구보다 신중하게 더 빨리빨리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서울 한강 위로 출퇴근하는 일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한강버스가 진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물 위에 뜬 파란색의 한강버스. 잠수교를 통과할 수 있는 7m 높이로 194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마곡부터 잠실까지 오고 갈 수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한강버스. 지난 21년 시장직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업그레이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수식 축사에서 감격의 눈물을 내비친 오 시장은 단순한 배 몇 척이 아닌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에서 벗어나 조금은 여유롭게 출퇴근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곧 한강 물 위를 건널 서울 한강버스는 안전성을 검증한 뒤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몰락하는 축구계에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기로 했다. 어제 허정무 전 감독이 내년에 치러질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밝힌 말인데요. 축구협회 독단적인 체계로 시스템이 붕괴됐다 비판하며 환골 탈퇴 계획을 밝힌 허 전 감독. 5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 전했고요. 또 국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리더로 양성하고 박지성이나 이영표 등 협회 경험을 지닌 후배들이 마음 놓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2년간 독주 체제를 이어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아직 4선 도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허 전 감독이라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그 출마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